장편소설 가도실 칸타타 권대순. 하늘에서 첫 강화를 했다. 군용기에서 첫 강화를 했다. 용맹한 특전 용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으로 군용기에 몸을 싣고 상공 몇백 미터까지 올라가 가늘한 줄과 천조각에 의지한 채 창공으로 나의 몸을 던졌다. 낙하산을 펴는 순간 머릿속은 상쾌했지만 가슴은 묵직하게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두려움보다는 차분한 희열과 흥분이 더 크게 밀려왔다. 마치 따뜻한 방 안에서 바깥의 시원한 공기를 마실 때처럼 청량감이 코와 목구멍을 타고 온몸에 퍼지는 기분이었다. 이런 물을 계곡에서 새순을 뚫고 나오는 찔레꽃 향기처럼 그 순간은 그렇게 그윽하고 따뜻했다. 졸졸 흐르는 계곡 물소리와 함께 퍼지는 그 향기처럼 후련하고 상쾌하면서도 그 향기를 한 번 더 맡고 싶은 중독이 일어났다. 앞으로 내 삶이 이런 기분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창공에서 낙하산을 잘못 조정하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훈련이기에 그때 잠시 생각이 아찔했다. 비행기에서 떨어져 창공에 몸을 맡기는 것도 물론 위험하지만 낙하산을 펼쳐서 땅에 닿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 특히 바람이 불면 낙하산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그때 낙하산에 연결된 몸은 중심을 잃고 나무나 바위에 부딪히기 딱 좋다. 그 후엔 결과가 뻔하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온정신을 집중해야 함에도 나는 그저 흥분된 마음으로 상쾌함을 즐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고숙련자라면 몰라도 처음 낙하산을 펼친 나로선 너무 한심한 일이었다. 그때 내 삶은 궁핍하고 메말랐다. 눈동자는 순둥이처럼 깜빡였지만 내면에는 자신을 부정하고 자아를 혐오했다. 내가 처한 상황은 마치 탱자가시가 울거리는 야산을 헤쳐나가거나 깨진 유리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것 같았다. 어느 훈련보다도 더 육체적으로 고통을 요구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절박한 무언가가 내 가슴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바람은커녕 송곳조차 들어갈 수 없는 가슴이 속사정이었다. 그 당시 나는 자신을 부정하고 싶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맏아들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장손으로 바르고 우뚝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가족의 기대를 거부하고 싶었다. 6명의 동생들, 그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 연년생으로 동생을 낳은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자주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며 부정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많은 동생들이 형이라고 오빠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너무 성가셨다. 마치 그이들이 줄지어 괭괭거리며 우는 것처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이 동네가, 이 집안이, 이곳이 부담스러웠다. 자주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낙하산에 매달려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절박한 순간인데 왠지 여유를 느끼고 있었다. 많은 동생들을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는 원망스러웠고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모르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형이자 오빠가 되었다. 그때 나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그 나이에 응석을 부릴 나이였지만 눈에 온 세상의 슬픔을 담고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어도 누가 동제줄 사람도 없었기에 그저 눈동자만 깜빡이던 슬픈 어린 시절이었다. 그 집안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만이
우리가 밥을 굶지 않도록 챙겨주셨다. 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 정신을 놓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버지를 달래다가 울다가 결국 아버지를 닥달하며 메스게 말했다. 이놈아,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저 새끼들 눈을 쳐다봐라. 아버지는 묵묵히 그저 체념하듯이 중얼거렸다. 뭘 되겠지요. 팔자는 타고나자니껴. 그러자 할머니는 또다시 날카롭게 대꾸했다. 무슨 팔자? 정신 나간 놈. 아버지는 다시 고함을 질렀다. 애비 팔자는 이런데 자식들이야. 삼신 할머니가 보살펴 주겠죠.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를 다리듯이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러나 술은 작작 마셔라. 아버지는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내 팔자는 왜 이래요, 팔자가. 그리고 할머니 어깨에 기대어 울음을 토했다. 할머니도 눈물을 떨구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새끼들. 아버지와 할머니가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자 여기저기서 동생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날차가 고만고만한 남매들이라 그런지 모두가 통곡하며 집이 떠날 것을 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슬프다고 해서 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때는 울음을 쏟을 이유가 없었고 눈물이 나오기 전에 시선을 멀리 대 흐릿한 순간이었다. 할아버지가 슬며시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다. 현태야, 철이 꽉 찼지. 삼신 할머니가 보내준 맞손자는 달라. 너희가 정신 차려야 돼. 너 아버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알겠지? 꼭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해.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고개를 떨구고 땅에 떨어진 돌멩이를 바라봤다. 돌멩이는 평범했지만 자꾸만 시선을 잡았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할아버지가 들어간 후 나는 다짐했다. 어른이 되면 힘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초등학생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힘이 세지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를 드러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고무신을 질질 끌며 방으로 들어왔다. 열어놓은 방문을 통하여 집 앞 들판의 푸르름이 눈에 들어갔으며 동네를 가로질러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렸다. 저 멀리 중학교의 모습도 흐릿하게 시야로 들어왔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포플러 잎이 바람에 얼렁이며 동네 들판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 바람이 온 방안을 돌아 나가더니 곧 시원해졌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세상이 잔잔해지더니 머리가 본래의 크기대로 되돌아가 가벼워졌고 가슴이 편안해지면서 숨쉬기가 한결 쉬워졌다. 생각해보니 조금 전 마당에서는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살아있었지 않던가. 모두들 우러제끼는 바람에 머리가 하얗게 되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벽에 기대어 앉았다가
엉덩이를 밀어 방바닥에 누웠다. 한결 머리가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다. 발베개를 하고 누워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아, 시원하다. 나는 커서 바람이 되어야지. 이리저리 나부끼는 바람 말이야. 저 산에도 가고 들판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야지. 사실 나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고향의 면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아직 읍에도 가보지 못한 순수한 촌놈이었다.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